자, 이번 차시는 재료원에서 일단 정력학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력학 부분에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내준 부분이 정력학 문제풀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력학 문제를 다음 같이 내가 네 문제를 내줬죠. 그죠? 첫 번째는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합력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어떤 B점에서 어떤 특정 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건 약간 질점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거는 구조에 대해서 강체에 대한 역학의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보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하면 핀과 룰로 돼 있을 때, 이런 하중을 받았을 때 각각 이 점들의 A점과 B점의 반력을 구하도록 했죠. 이거는 이제 평형식을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게 우리가 보면 냈던 것은 질점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강체에 대한 부분이고, 강체인데 여기는 이제 모멘트에 대한 개념을 물어본 거고, 첫 번째 거는 힘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여기서는 이제 자유물체도와 그 다음에 평형의 개념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거에 대한 응용이 되는 이제 트러스 문제를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풀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력학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복습까지는 별로 필요가 없을 건데, 일단 이 네 문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개의 벡터의 합력을 계산을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벡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두 번째 벡터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도식화로 보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도식으로. 근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도식을 쓴다기보다는 거의 이제 향후에서는 도식을 쓰는 것보다는 주로 완전히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과 옆에 보이듯이 이렇게 분력을 이용을 해서 벡터를 분해를 해서 분력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요 800N을 F1이라고 우리가 쓰고, 두 번째 600N을 F2라고 쓰면 두 개를 이렇게 기준되는 좌표 X쪽에 단위 벡터가 되는 I, Y쪽에 단위 벡터가 되는 J를 이용해서 나누어야 됩니다. 분력을. 그래서 F1 벡터는 I쪽 성분과 J쪽 성분을 나누는데, 이 800N을 직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쭉 내려서 직각이 되게, 쭉 내려서 직각이 되게. 그래서 X쪽으로는 마이너스 X쪽으로 이 각이 60도니까 이렇게 보면 코사인 값이죠. 그죠? 삼각형에서 여기가 세타가 있으면 우리가 보통 주어지는 것들은 이 빗변 값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힘을 이용한 벡터에서는. 그래서 빗변이 주어져 있고 양쪽 변을 나누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코사인의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면의 F의 코사인 세타가 돼서 각이 사이에 껴있으면 코사인, 이렇게 되면 사인 값이 되겠죠. S자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은 F의 사인 세타로 우리가 쓰게 되면 됩니다. 벡터에서는 보통 이 두 개를 놓고 이걸 쓰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역학에서는 주로 힘의 크기와 방향이 주어져 있고 분력을 나누는 것을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800이면 이쪽 부분은 800의 지금 보면 코사인 세타, 800의 코사인 세타인데 눈에 보이는 방향대로 보면 I 값이 마이너스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죠. X쪽이 마이너스로. 이쪽 Y쪽은 이게 60도니까 이 값이 되겠죠. 이 값.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각이 여기 있으니까 사인 값. 그래서 800에 사인 60도에 J가 되겠죠. F2도 보면 45도니까 이쪽 부분이 I 방향. 그래서 사이 각이 껴 있으니까 코사인 값. 그래서 600에 코사인 45도. 위쪽 방향은 이 값이 되니까 사인 45도. 600에 사인 45도에 J.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되니까, 벡터는 이 부분이 지금 방향을 다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끼리만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I끼리 더하고 J끼리 더하고, 그래서 I끼리 더하면 지금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00에 더하기 300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 또 계산을 해주고,
그 크기와 크기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력의 크기를 보면 이 값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요거 24.264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1117.084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이 이게 지금 합력이 되겠죠. 합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합력의 방향은 탄젠트의 이 두 값, 지금 보면 24의 거의 크게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이 값이 세타 값이 되겠죠. 그래서 x분의 y, 이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히 확실하게 나옵니다. x쪽 양, y쪽으로 양으로 돼 있고, 탄젠트 인버스에 이거분의 이게 되니까 24분의 1117.084 하면 88.76도. 결과적으로는 이 크기와 이 방향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뉴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났지만 당연히 이 벡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누는 방법들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전에 이렇게 니은자로 생겼는데 이 B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B점에서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모멘트는. 그래서 이 기준점을 우리가 B점에 둔 거죠. 그래서 B점을 기준으로 이 주어진 힘이 B점을 어느 쪽으로 회전 방향으로 줄 것이냐, 회전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를 그대로 보면 이렇게 놓고 우리가 그동안 본 모멘트는 에 대한 수직거리를 곱하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서 이걸 뒤로 놓고 힘을 구하는 방식도 있고, 그것보다는 당연히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듯이 당연히 그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계산을 불력을 이용해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이 5kN을 불력으로 나눕시다. 그래서 X방향, Y방향 불력으로 나누게 되면 얘가 60도니까 코사인 값, 그 다음에 이건 사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B점 기준으로 이 힘과 이 힘의 각각의 주는 모멘트를 더하면 되겠죠. 이게 발인형의 정리였죠. 정략하게 해서. 그래서 B점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 보통 반시계 방향을 양으로 두니까 반시계 방향의 모멘트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힘이 주는 거는 이 점을 기준으로 힘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 점에다 핀을 놓고 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준과 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5 곱하기 코사인 60도에 그래서 5 곱하기 코사인 60도에 여기서부터 이 길이가 8길이가 되겠죠. 200 되고 뉴턴 법률이 킬로뉴턴이니까 미터로 고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힘도 이 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이 점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겠죠. 그래서 도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8 길이는 150, 그래서 5 사인 60에 150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이쪽 방향이 아니고 그럼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모멘트의 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조물에서 어떤 특정 점에서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힘을 불력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조물이 X쪽 거리, Y쪽 거리들이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힘도 X, Y로 나누어주면 X방향 힘은 Y에다 곱하고 Y방향 힘은 X의 거리를 곱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니까 불력만 나누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보가 놓여져 있고 쭉 놓여져 있고 여기에서 한쪽은 핀, 한쪽은 롤러 조인트가 있을 때 이런 세 개의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12kN, 5kN, 3kN이 주어져 있을 때 A점과 B점의 반력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유물체도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가 핀이 있으니까 핀이라고 하는 거는
Y 방향, X 방향 다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핀을 지우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놓고 A의 Y 방향 힘, 이렇게 A의 X 방향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롤러라고 하는 거는 X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막을 수가 없고 Y 방향만 막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RB라는 것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RA로 썼네요. RA.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힘들이 Y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으니 이 X 방향으로 발력이 생기지 않겠죠. 0이 되겠죠. X 방향 힘의 합이 다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이 자체가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평형 상태가 되면 평형식이 3개가 있겠죠. 3개. 그래서 X 방향의 힘의 합이 0, Y 방향의 힘의 합이 0, 그 다음에 평면상 기준으로 모멘트의 합이 0. 근데 요거를 쓰면 이게 결과적으로 저기 보면 AX가 0인 요 값을 만들어냈죠. 이게 다 0이니까 X 방향으로는. 그래서 Y 방향의 힘의 합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RA 더하기 RB, 나머지 내려오는 거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3개를 다 더하면 2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멘트의 평형식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미지수가 A와 B가 되니까 모멘트의 기준점을 당연히 미지수가 놓여 있는 점에다 놓게 되면 이 하중에 의해서 이 점에 나타나는 모멘트가 0이 되니까 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A점 기준으로 모멘트를 합하고 방향은 지금 이렇게 보면 이쪽 방향을 양으로 잡고 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3m에 12가 이쪽 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3 곱하기 12. RB는 7에 이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RB 곱하기 7. 그 다음에 5는 7 더하기 2가 되니까 9가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 마이너스 5 곱하기 9. 그 다음에 마지막 것도 3 곱하기 9에서 3까지 12 곱하기 12가 0이 되겠죠. 그래서 합해보면 RB는 7분의 117이고 이게 20이 되니까 RA는 빼주면 되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지금 이 값을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주어지는 게 지금 해야 될 게 이제 자유물체도하고 자유물체도 경계 조건이 핀일 때 어떻게 바꾸는지, 롤러일 때 어떻게 힘으로 표현을 할 건지 라는 부분하고 평형식하고 두 가지를 익힐 수 있도록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거 응용 문제가 되는 트러스 문제가 되는데, 트러스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강체긴 하지만 강체인데 이거에 대해서 부분적인 부재 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부재가 아니고 여러 부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의 합을 가지고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러스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가정이 뭐였냐 하면 부재에는 이게 핀이 뚫려져 있는데 부재에는 이 두 군데서만 힘이 작용한다. 힘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끝단이 핀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돼서 이 두 군데만 뚫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두 군데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재라고 하는 거는 힘이 두 군데만 작용을 하니 이럴 경우에는 이 하나의 강체에 힘이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 자체도 평형이 돼야 되니까 항상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재가 우리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힘 두 개만 가지고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서로 당연히 작용선이 일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모멘트 평형식으로 구한다고 하면 이 힘은 이 점에 통과를 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못 주고 이 힘만 영향을 줄 건데 이 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평형을 잡았을 때 모멘트의 합이 당연히 모멘트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부재가 평형이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힘이 다른 쪽 이 길이 방향으로 벗어나면 안 되고 벗어나서 이쪽 수직 방향 성분이 생기면 모멘트가 생기니까 당연히 안 되고 당연히 힘은
이 핀을 지나가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 부재에 놓여 있는 힘의 방향은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도 반대로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 이 방향과 이 방향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힘이 이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놓여지게 되면 이 물체는 움직이게 되겠죠. F는 ma에서 가속도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힘은 서로 반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러스 자체에서는 이 작용점상에서 작용선상으로 일치하는 쪽에서 인장 또는 압축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트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부재가 텐션을 받게 되고 누르게 되면 컴프레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트러스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가정이고 계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트러스가 있고 여기에 수직 방향 힘, 수평 방향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쪽은 핀이 되고 이쪽은 롤러가 되는 거죠. 그때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EF하고 그 다음에 BC 부재의 내력, 그리고 이 걸리는 가운데 내부에 걸리는 힘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러스 문제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체 자유물체도에서 이 끝나는 지점들 외부와 만들어진 부분들에서의 반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바꿔야 되니까 이 핀이니까 핀은 XY 방향으로 다 힘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AX와 AY를 그려주고 롤러 부분은 Y쪽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DY만 줄 수가 있을 겁니다. X쪽은 없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거는 일부분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외부의 힘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전체를 이렇게 생긴 하나의 자유물체도로 보는 거죠. 하나로. 이렇게 보면 이 힘 하나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반력으로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미지수는 3개가 되고 평형이기 때문에 식은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식 3개, 미지수 3개니까 이 3개는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쉽게 보면 힘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쪽에 모멘트 평형을 두면 되니까 MA부터 보게 되면 이 점에서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여기 있는 2m 곱하기 10은 이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 여기는 3은 이렇게 쭉 넘어오게 되면 이쪽 방향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높이 2 곱하기 3이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 반시계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전체 길이 6 곱하기 dy라고 해서 곱해주면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식을 풀면 dy는 3분의 7kN이 됩니다. 그리고 AX는 여기서 X방향 힘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AX는 3이 될 거고요. Y방향의 힘의 합을 보면 12 이 값 더하기 이 값의 두 개의 합이 될 거니까 AY는 3분의 23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AY와 AX, AY 그 다음에 DY는 구했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구하고 나면 지금 이제 멤버 EF와 BC의 내력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내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잘라야 됩니다. 절단하고 BC도 자르고 이렇게 보면 이 두 개를 자르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완전히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물체인데 하나의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지만 완전히 잘라낸 물체도 평형 상태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왔으니 나머지 하나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하나, 둘, 세 군데가 잘려져 있는 채로 이쪽도 하나의 자유물체, 이쪽도 하나의 자유물체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잘랐으니까 이 물체 이렇게 남게 될 건데 이 트러스에서는 우리가 잘라서 버렸으면 자유물체를 잘라서 버렸으면 이 물체가 이거한테 해줄 수 있던 걸 여기다 힘과 모멘트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트러스 부재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장 또는 압축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냈을 때 이쪽 부재가 얘한테 해주고 있던 거는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겠죠. 일단은 뭐 잡아당기고 밀고는
부호의 문제니까 이렇게 지금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재를 이 점 기준으로 보면 잡아 당겨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텐션을 받고 있는 거고, 여기도 역시 텐션. 이게 지금 재료니까 남아있는 재료. 여기도 남아있는 재료, 텐션. 이쪽 편을 쓴다라고 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이쪽 부재나 또는 이쪽 부재가 전부 다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각각이. 지금 이쪽을 신경 쓰지 말고 이쪽만 신경을 쓴다라고 해보면 결국 우측 오른쪽에 있는 남아있는 부재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dy라는 힘과 이 3kN과 이 힘 3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물체 전체가 평형이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체 전체가 평형 상태에 있으면 그 일부분도 결과적으로는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체 전체가 평형이면 일부분도 평형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식이 평형, 이 자유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힘 3개, 그 다음에 우리가 식 3개니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방법은 좀 더 쉽게 우리가 이렇게 자르는 것을 우리가 섹션 단면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안에 방식은 단면법과 점들 위주로 하는 격전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단면법을 사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단면법에서는 주로 모멘트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 힘 3개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어딘가에 모멘트의 기준점을 두면 힘이 하나만 남겠죠. 이 3개가 다 평형인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어디선가 만나게 될 거니까. 첫 번째 식은 이 점에 모멘트 기준점을 두는 거예요. 두면 이 두 개의 힘은 이 점을 통과하니 모멘트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면 이 t하고 이 3하고 이 dy가 평형을 이루는 거죠. 회전 모멘트 평형을.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주면 이 BC 더하기 3kN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로 돌고 이 3 더하기 3분의 7 곱하기 거리 2 했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0이 되고. 그러면 FBC, B와 C 사이에 걸려있는 힘 FBC는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원래 내가 인장으로 가정했다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 이 값은 결국 이러한 압축 형태의 값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나오면 방향을 바꿔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지금 여기다 점을 두면서 이 값을 구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BEF, EF 힘 FE 또는 EF를 구하고 싶으면 나머지 이 두 힘이 만나는 한 점에다가 기준을 두면 되겠죠. 그래서 B점에다가 모멘트 기준을 두면 이 힘과 이 힘은 통과를 해버리니 모멘트 영향을 못 주고, 그래서 이 힘과 이 힘도 역시 그대로 통과돼서 0이 되네요. 그래서 이 힘과 이 힘만으로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FEF에다가 지금 EF에다가 곱하기 거리 F2 이 점을 뒀으니까 EF에다가 곱하기 2 한 거에다가 이거에다가 여기 8길이 4를 했는 것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EF는 3분의 14가 되고 양이 되니까 텐션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텐션이 걸려 있고 여기는 압축력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 값은 이거 두 개를 이 전체를 합쳐서 0이 되도록 만들면 되니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지금같이 푼 것이 이제 단면법으로 푼 거고, 격전법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의 평형식, 이 점의 평형식, 이 점의 평형식 찾아가는 방식. 하지만 격전법에서는 점에서의 힘의 합이 되니 이것은 한 점에만 몰려 있으니까 모멘트의 평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힘의 평형식을 이용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튜브에다가 설명을 좀 올려놨으니 그쪽 동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정력학 문제풀이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력학 부분을 잘 해야지만 재료역학에서 기본적으로 수식의 계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력학 부분을 내용적으로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책에 봤듯이 단위계가 있죠. 단위계에서 아주 기본 단위는 길이와 질량과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위의 기본 단위 우리가 여기서 보면 MK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미터계, 그 다음에 질량 킬로그램, 시간 세크라고 해서 MKS 단위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장 기본이 이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되고, 말했듯이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을 초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MKS 단위계라고 외우면 될 거고요. 힘은 여기에서 뉴턴으로 나타나는데, 뉴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복합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정의할 때는 질량 1kg이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도록 하는 힘이 1N이 됩니다. 그래서 1N은 1kg에 곱하기 1m/s 제곱, 즉 1kg N/s m/s 제곱이 1N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 지구에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가 9.81 m/s 제곱이니까 1kg이 중력장 내에 있으면 아래쪽으로 중력 가속도를 받았을 때 받는 힘이 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은 9.81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kg의 힘이 1kg 포스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해서 1kg 포스로 쓰기도 하고, 많이 이제 9.81N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미국 상용 단위계를 같이 포함을 해서 쓰고 있는데, 미국 상용 단위계에도 실제로는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장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같이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국 상용 단위에서는 길이는 피트 단위, 그 다음에 질량은 파운드, 그 다음에 시간은 초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피트는 발바닥 크기 정도 될 거니까 30cm 정도, 0.3048m고, 1피트는 12인치, 인치는 손가락 마디 정도 크기가 되겠죠. 1인치는 2.54cm가 되죠. 그죠? 2.54cm가 1인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피트가 12인치, 대략 2.54고 2.5고 30으로 보면 12인치라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질량 파운드는 킬로그램으로 보면 0.4536kg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게 1파운드가 되는데, 1파운드 포스가 되는데, 질량으로 보면 0.4536이면 1파운드를 봤을 때 1파운드가 0.45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힘으로 나타내면 1파운드 포스라고 하는 것은 1질량 파운드가 중력 가속도 안에서 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0.4536kg에 9.81, 즉 4.4N 정도가 됩니다. 4.4N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 가속도도 이 미국 상용 단위계로 바꾸어 보면 9.81 나누기 이 미터를 바꿔보면 0.3048 피트/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32.2 피트/s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중력 내에서는 질량 파운드는 1질량 파운드가 이 중력 가속도 내에서 32.2 피트/s 제곱을 받게 되면,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1파운드 포스였고 4.448N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것을 1질량 파운드를 가지고 지금 질량 파운드의 피트 단위를 바꿔놨으니까 이쪽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이 폴스 파운드에 대해서 1피트/s 제곱의 가속도를 갖도록 하는 이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가속도를 갖도록 하는 질량을 우리가 슬러그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슬러그 파운드라고 하는 거는 이 값에 중력 가속도로 보면 32.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게
1이 될 때 이게 1이 되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32.2배니까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 0.45에 32.2배 즉 14.6kg이 1슬러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면 1파운드 포스를 따져볼 때 그러니까 질량 파운드가 중력 가속도에 내에 있는 것이 1kg 1파운드 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질량이 똑같이 1피트 퍼 세컨 제곱의 가속도를 가졌을 때 1파운드 포스가 되기 위한 요거로 말하는 질량이 1슬러그가 되는 거고 14.6k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응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힘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의 단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SI 단위기에서는 A분의 F라고 해서 면적은 미터의 제곱, 길이의 제곱이고 힘은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뉴턴 퍼 미터 제곱을 PA로 쓰고 파스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국 단위기로 보면 A분의 F가 A 면적은 인치의 제곱이고 힘은 파운드 포스가 돼서 이 값을 PS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대기압은 우리가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이 대기압이 되겠죠.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 101kPa입니다. 즉 0.1MPa이죠. 이게 10의 6승단이고 이거는 10의 3승단이니까 그렇게 보면 대기압마저도 0.1MPa 정도가 되는데 이 그냥 파스칼 단위를 쓰는 것은 이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공기가 누르는 것도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는데 우리가 그냥 파스칼 단위를 쓰기는 굉장히 스케일 차이가 너무 크죠. 이렇게 봐서 그리고 우리가 재료역학에서는 주로 미터 단위를 쓴다기보다는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10의 6승 파스칼이 되겠죠.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제곱이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분자로 올라가니까 10의 6승이 되죠. 그래서 메가파스칼 단위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에서는 주로 메가파스칼 단위를 쓰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쓰는 것보다 뉴턴과 밀리미터 단위를 써서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메가파스칼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I 미국 단위에서는 파운드 포스에다가 1000배를 한 것을 이제 킬로 파운드라고 해서 KIP로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인치 제곱에 KIP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KSI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PSI에 1000배가 되고 이게 KSI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들 많이 풀 때 이 두 가지 방식들이 나와 있으니까 단순하게 이 단위들만 계산을 기억을 하면 우리가 이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문제에서는 다 이 같은 단위계로 보통 풀게 돼 있으니까 이 정도 규칙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고 할 때 단위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면적 계산할 때 원의 단면적, 원의 면적 우리가 여기에서 이 면적을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원의 면적은 초등학교 때 하던 것들인데 이 파이 r 제곱입니다. 면적은. 그리고 직경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파이의 2분의 d의 제곱이 돼서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역학을 다룰 때는 r을 많이 씁니다. 반지름을. 그래서 원에서부터 반지름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이런 설계 단계로 들어가면 기계 설계나 실제로 봐서는 실제 이 반지름을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측정자를 가지고도 원의 반지름을 측정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지름값이 됩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든 마이크로미터든 가져다 대서 쓸 수 있는 것은 이 지름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반지름 측정하려면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은 모르니까 중심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들은 지름을 위주로 해서 설계식에서는 지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상에서는 R로 많이 쓰는데 설계에서는 지름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지름은 2R이 되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꼭 문제 풀다 보면 이것을
파이 r 제곱과 4분의 파이 d 제곱을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d 제곱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벡터의 분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예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게 되고 우린 주로 직교좌표계를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벡터가 있게 되면 이러한 벡터를 지금 원점에서부터 시작점과 끝점을 주면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재료 역학이나 이런 역학에서는 이것을 주고 분력을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힘을 X방향과 Y방향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힘만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X에다가 Y 벡터를 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X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fx라고 쓰고 벡터 표시를 해주고 Y쪽 방향에 벡터 표시를 해주고 직교좌표계 위에 올렸을 때는 이 사이의 각도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라고 했죠.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향 X축에서 세타만큼 틀어진 쪽, 이 두 개를 다 줘야 됩니다. 벡터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에서 단위 벡터로 많이 나타냅니다. 벡터 중에서 크기가 1인 벡터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다고 했는데 크기를 1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방향만 주게 되겠죠. 그래서 벡터를 표시할 때 방향만 표시하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들은 이 방향만 표시하는 것에다가 크기만 바꾸어가면 벡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위 벡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는 보통 n으로 많이 쓰고요. 어떤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그 벡터를 자기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자기의 몸의 크기로 나누어 줘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 좌표계에서의 단위 벡터를 많이 표시를 하는데 X축을 나타내는 벡터는 단위 벡터로 I, Y축을 나타내는 벡터로 단위 벡터를 J로 많이 쓰죠. 그래서 XY, Z가 있으면 이쪽은 IJ, K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벡터는 크기와 길인데 크기와 방향인데 크기는 길이 주고 방향은 단위 벡터로 다 표시를 해줘 버리면 나머지는 크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방향의 벡터는 I에다가 크기만 주면 됩니다. Y방향의 벡터는 방향 벡터에다가 크기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F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I와 J로 다 나누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기본 기준 좌표계로 맞추어서 다 표시를 하는 거죠. X와 Y로. 그래서 이것을 고등학교 때나 벡터를 배우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좌표계로도 표시를 하죠. 이 형태로. 이렇게 써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쓰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위 벡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원래 힘이라고 하면 이 크기와 이 크기가 있으니까 이 크기를 빼고 이만큼을 나누어 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 F는 이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형태가 실제로 F의 벡터의 단위 벡터인 n 벡터가 될 것이고 이게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F를 X와 Y로 분해해서 분력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멘트 합력 등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F가 있으면 우리는 보통 다 빗변이 주어져 있고 X 성분과 Y 성분을 구하는 거니 각도가 가히 껴 있으면 코사인, 각도가 끼지 않고 반대쪽 값을 구하게 되면 사인. 이게 필기체에 쓰니까 이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는 어떤 경우라도 모양만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세 번째로는 방향 벡터의 표시, 크기와 방향을 표시를 할 때 크기는 F, 방향은 이런 각도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크기 F와 X축에서부터의 각도는 이 X고 Y니까 탄젠트 세타로 X분의 Y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문제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이 예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과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주어져 있던 그 방식들을 이용해서 1번 문제를 했었죠. 그죠? 힘 340짜리하고 255짜리가 세타1과 세타2가 있을 때 그 합력을 어떻게 구할 거냐. 만약에 세타1이 30도고 세타2가 60도면 그 합력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어서 여기까지 이번 강의는 하고 다음 시간에 정력학을 마무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